자,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떠나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죠, 여러분.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신항로 개척자들의 행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온 신항로 개척자들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신항로 개척은 특히나 두 개의 나라가 주도해서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시아와 유럽이 교역하는 동서교역로에서 소외되었던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유럽과 아시아가 바다로 오가기 전에는 육로를 통해서 오갔기 때문에 이 지중해와 오스만 제국 서아시아를 지나서 교역을 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가 됐었던 두 가지의 나라, 맞아요.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중심이 돼서 신항로 개척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신항로 개척을 실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포르투갈 출신으로 이 회색의 선을 지나서 희망봉까지만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맞아요.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였죠. 자, 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찾은 희망봉을 건너서 유럽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인도를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은 바로 맞아요. 바스쿠 다가마였죠. 자, 그러면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신항로를 개척한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자, 바로 여기 이렇게 서인도 제도,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다녀온 사람은 바로 맞아요. 콜럼버스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끝을 찍어서 아주 넓은 태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최초로 돈 사람은 맞아요. 마젤란이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 개척자들이 어떤 항해를 했었는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유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은 어떻게 변화하였냐? 기존의 육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었던 동서교역은 어떤 바다가 중심이 되었다고 했었죠? 맞아요. 지중해였죠. 자, 그런데 이 지중해 대신에 신항로 개척으로 어떤 바다가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었나요? 맞아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까이 닿아 있는 대서양이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와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은 쇠퇴하고 새롭게 대서양 근처에 있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서양 무역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잇는 삼각 무역이 유행을 했었었죠. 자, 특히나 아메리카에서 은이 많이 들어오면서 유럽에는 물가가 아주 크게 오른 가격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가기 전에도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이 원주민들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이룩했다고 했었어요. 특히나 이 멕시코에는 아스테카 문명, 저 높은 안데스 고원에는 잉카 문명이 존재를 했었죠. 특히나 잉카 문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추픽추라고 하는 유명한 문화유산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명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었죠. 이 잉카 문명은 맞아요. 피사로에 의해서 사라지고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즈라고 하는 유럽인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무기와 무력을 통해서만 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전염병으로도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주민들의 인구가 그야말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와서 넓은 대농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 대농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원주민들은 자꾸자꾸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 자, 그래서 이 대농장에서 일을 할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이 대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바로 맞아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동원하는 노예무역을 통해서 아메리카에 끌고 와 대농장에서 고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신항로 개척은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출발하는 의미 있는 탐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많은 금과 은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16세기, 18세기에 절대 왕정이 유럽에 나타났었죠. 자, 절대 왕정은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인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왕에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왕의 힘은 누가 줬다? 맞아요. 신이 줬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왕권 신수설이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신하 집단인 관료제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그쵸? 상비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료제와 상비군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나라의 부를 더욱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상정책이었죠. 자, 중상정책이란 수출은 많이, 다른 나라의 물건은 많이 팔고 수입은 적게 함으로써 이 차익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왕권 신수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정책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성립한 여러 왕들을 알아볼까요? 자, 우리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이 여러 나라들의 절대 군주들을 한 명씩 공부를 했었었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스타트를 끊으면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이 성립한 나라는 에스파냐였어요. 에스파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절대 군주는 펠리페 2세였죠. 자, 펠리페 2세는 이 대서양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적이 없는 군대,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함대를 만들죠. 자, 이러한 무적 함대를 격파시킨 영국의 여왕이 있었죠. 맞아요.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의 패권을 장악해서 아시아와 무역하는 동인도 회사도 설립했었죠. 자, 프랑스에는 휘황찬란한, 자, 나는 어떤 왕이야? 세상에 one and only 하나밖에 없는, 맞아요, 태양왕이야 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루이 14세죠. 자, 루이 14세는 자기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부르고 내가 곧 국가다 라는 유명한 말도 하고, 또 내가 사는 곳이 제일 화려해야 돼,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아야 돼 라고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도 짓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었죠. 자, 그럼 동유럽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 남아있는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바로 앞에서 공부한 서유럽의 세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 동유럽은 조금 늦게, 한 100년 정도 늦게 등장을 했었고 서유럽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배워야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서유럽의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황제가 바로 표트르 대제였죠. 자, 표트르 대제는 자기가 일반 수행원으로 변장을 하고 직접 무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면서 서양의 여러 기술들을 직접 공부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유럽은 문화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프로이센의 가장 대표적인 황제는? 자, 그렇다면 프로이센의 절대 군주는 누구였었죠? 맞아요. 프리드리히 2세였죠. 자, 프리드리히 2세는 두 영역으로 떨어져 있었던 국가의 영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영토도 획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었죠.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루이 10세사랑 조금 다른 성격의 소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왕이라고 자기를 축혀 세우기보다는 나는 국가를 위한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을 자청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이 절대 왕정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좀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의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영국, 미국, 프랑스였어요. 이 영미부에서 각각 일어난 혁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우선 영국 혁명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영국 혁명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이란 영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청교도는 정치를 할 때 무엇을 중시했다?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의회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랑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왕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 중심의 의회파와 찰스 1세의 왕당파 이 두 팀이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혁명은 결국 이 사람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했었어요. 바로 크로멜이었죠. 그런데 크로멜은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실시했어요. 청교도 윤리라 함은 자, 너네 욕망을 자제해 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크로멜의 독재 정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돌아와서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전대 왕들이 했었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의회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임스 2세를 쫓아낸 다음에 딸이었던 메리와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했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혁명인 명예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 메리와 윌리엄에게 우리말 잘 들으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요구했었어요. 그게 바로 맞아요. 권리 장전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는 왕의 힘이 약해지고 왕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의회가 정치를 주도하는 이런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였는데 이 정치 체제를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국혁명의 가장 중요한 영국혁명으로서 영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미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라고 했었죠? 맞아요. 영국의 식민지여서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혁명의 성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맞아요. 경제적인 이유였죠. 바로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자 자신의 꼬봉이었던 미국에게 세금을 거둠으로써 경비를 마련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걷었었죠. 뭐 인지세라든지 종이세라든지 심지어 매일매일 마시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걷어서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점점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차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세금을 걷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대립을 하게 되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독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해야 됐죠. 그래서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대륙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대륙회의에서는 이제 독립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이 미국의 군대를 이끌 지휘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이것도 발표했었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강국이었던 영국이랑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미국이 싸우면 당연히 영국이 우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주면서 미국에게 점점점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맞아요.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준 것이었죠. 그러면서 점차 전세를 역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파리 조약에서 그래, 완전히 다른 나라로 독립하는 것을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조약도 체결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국 혁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 미국 혁명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맨 처음엔 영국이 자유방임주의,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풀어주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해지자 갑자기 세금을 걷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이것에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나 차세가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었죠. 그러면서 이 차세에 반발하며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 차는 맞아요. 우리가 마시는 차, 먹는 차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식민지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게 되었고 그게 바로 대륙회의였습니다. 자, 대륙회의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중요한 문서도 작성을 했었어요. 여기에는 뭐 생명권, 행복 추구권, 뭐 자유권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미국이 영국과 싸우고 있는데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도와주면서 미국이 점차 우세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었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받게 된 미국이 역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했었어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왕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세계 최초로 공화정,
민주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것이 미국 혁명의 중요한 의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혁명의 마지막 혁명, 프랑스 혁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었죠. 자, 프랑스에는 신분이 존재했었어요. 1신분, 2신분, 3신분이었죠. 3신분은 평민,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성직자였어요. 이 높은 귀족과 성직자들은 2%에 불과했지만 대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98%의 가난한 평민들은 재산 소유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세금을 내야만 했으며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만 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사회적인 모순을 우리가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은 기존에 있던 계몽사상 그리고 먼저 일어났던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구제도, 옛날 제도의 잘못된 점을 무찌르려고 했었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일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국가 재정의 고갈이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 이유는 루이 14세부터 이어졌던 왕실의 타치도 있었고 우리가 방금 앞서서 프랑스가 어떤 나라를 도와줬다고 했었죠? 맞아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와주면서 국고 재정이 부족해졌습니다. 자, 이 텅 빈 국고를 어떻게 하면 다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맞아. 지금까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토지는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던 이 토지 소유자들, 즉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귀족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3개의 신분이 모이는 회의를 소집했었죠. 맞아요. 바로 삼부회였어요. 자, 삼부회에서 이제 3가지 신분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부회의 문제점은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신분별로 투표하는 신분별 투표였어요. 자, 그래서 제3신분에게 불리한 이 신분별 투표 대신에 머릿수 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제3신분들이 요구했었죠. 자, 하지만 이런 머릿수에 따른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제3신분은 평민들은 평민들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3신분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의회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자, 이렇게 3부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평민들이 자기들만의 의회를 만든 것이 바로 그렇죠. 국민의회였죠. 자, 국민의회. 의회란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 헤어지지 말자라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도 맺고 프랑스를 바꾸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민들이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만든 국민의회를 당연히 루이 16세는 탐탁치 않아 했고 그래서 국민의회를 탄압하고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평민들이 이 국민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낫과 곡괭이를 들고 루이 16세의 군대와 맞서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층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게 되면서 활활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열정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민의회는 봉건제 폐지도 선언하고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담긴 문서도 발표했었죠.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국민의회, 이제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겠죠? 맞아요. 바로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91년 헌법을 제정해서 루이 16세라고 하는 왕은 그대로 2대! 이 루이 16세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자,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는데 어떤 평민들만 정치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맞아요. 평민들에서도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줬었죠. 재산 소유에 따른 선거권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헌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헌법에 입각해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졌겠죠. 이 의회가 바로 입법의회였어요. 자, 입법의회 때는 프랑스에 외부적인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힘을 약화시키고 축소시켜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혁명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러 나라들이 공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혁명 전쟁이 발발을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국가 재정도 약화되고 이제 루이 16세도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서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붙잡혀 왔어요. 자,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도망간 겁쟁이 왕은 필요 없다. 우리 왕을 어떻게 하자. 그쵸? 없애자라고 해서 왕이 없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 체제가 프랑스에 등장을 하게 되죠. 맞아요. 공화정을 선포를 하고 루이 16세를 처형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한 의회가 바로 국민공회였어요. 이렇게 되면 입헌군주제, 재산 소유에 따른 선거를 규정한 91년 헌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헌법에서는 공화정을 채택하고 보통선거제를 규정했었죠.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이 없어진 프랑스를 어떤 사람이 이끌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죠. 그런데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도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을 처형하면서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게 되자 이제 프랑스 시민들은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내고 이제 권력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켰습니다. 무려 5명의 총재가 협력해서 정치를 하는 총재정부가 수립이 됐죠. 자, 하지만 총재정부도 이런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들을 수습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총재정부는 이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맞아요. 나폴레옹이죠. 자, 나폴레옹은 맨 처음엔 통령정부를 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었어요. 중앙집권 정책, 뭐 교육제도도 정비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법을 하나로 통일을 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나폴레옹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이 통령정부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황제로 즉위를 하고 나는 황제니까 유럽 전체를 내가 다 호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유럽 원정을 떠났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나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유럽을 정복했었습니다. 바로 맞아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으니까 영국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는 힘들단 말이죠. 다른 방법. 맞아요. 경제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따돌림을 시켜서 영국을 굴복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유럽 대륙의 통상을 막는 대륙 봉쇄령을 실시했었죠. 자, 그런데 어떤 한 간탱이 큰 나라가 이 대륙 봉쇄령을 무시합니다. 맞아요. 바로 러시아였어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됐지만 결국 굴복당하는 건 누구였다? 맞아요. 나폴레옹 자기 자신이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몰락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지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몰락해서 이제 유럽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부터 혁명 전쟁이 일어났었죠. 나폴레옹은 유럽 원정을 떠났었죠.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자, 이렇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유럽을 다시 한번 수습하자라고 하는 회의가 일어났는데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빈 체제였죠. 그래서 빈에서 회의가 일어나서 이 빈 회의 때 결정되었던 이 유럽의 상황, 유럽의 모습을 우리가 빈 체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러한 빈 회의, 빈 체제는 어떤 나라가 주도했었죠? 맞아요. 오스트리아가 주도했었고, 특히나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했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빈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냐? 우리 유럽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어나기 전으로 유럽을 되돌려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도 탄압했었죠. 바로 자유주의와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민족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압하려고 했다. 자,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미 맛을 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자유와 평등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빈 체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빈 체제를 흔들고 붕괴시키는 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리스의 독립이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두 번의 혁명이 또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자유와 평등을 막으려고 하는 빈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었어요. 또 영국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졌었죠. 특히나 영국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1700년대에 영국의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경제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바로 산업혁명이 영국을 뒤흔들었던 거죠. 자,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요? 맞아요. 도시에 몰리게 되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어요.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고 임금 받고 먹고 사는 노동자.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돈을 버는 자본가. 이런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 때문에 선거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그 1차 선거법 제정으로 이제 영국의 선거법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차 선거법 개정에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계층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요. 근데 이때 선거권을 부여받은 계급은 자본가, 돈을 가진 중산계급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차 선거법 개정에 소외가 된 노동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보통선거를 해라. 비밀선거를 해라. 등등의 내용을 담은 인민헌장을 정부에 제출하고 서명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이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6가지의 내용들이 점점 실현이 되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유럽의 노동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결국엔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 똘똘 뭉쳐보자 라고 하는 운동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분열되어 있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랑 독일이었죠. 자, 이탈리아는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반절로 쪼개가지고 북부, 남부로 나눠서 각각 대표적인 사람들이 통일을 한 다음 하나로 합쳐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부를 통일하는데 주력했던 사람은 카보우르다. 자, 카보우르는 샤르데냐의 재상이었죠. 자, 샤르데냐의 재상으로서 산업과 군대를 육성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무찌르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했었습니다. 북쪽에는 카보우르가 있었다면 남쪽에는 누가 있냐? 가리발디가 있었어요. 자, 가리발디는 시칠리아, 나폴리 등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이 점령했던 남부 이탈리아를 샤르데냐 국왕에게 헌납함으로써 바침으로써 결국에는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가 통일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독일을 봐볼까요? 자, 독일은 이탈리아보다 더 심각해서 정말 수백 개의 나라들이 분열되어 있었죠. 이렇게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중 결국에 이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는 바로 맞아요. 프로이센이었죠. 그래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우선 경제적인 통합부터 해야 돼. 다짜고짜 영토를 통합하기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인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서 관세를 없애버리는 관세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였어요. 여러분, 비스마르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서만 독일의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연설했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철과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바로 전쟁이었어요. 무기로 피를 흘려야만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과 피를 통해서 독일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철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서 전쟁으로 통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을 막는 두 나라를 무찌르고 결국에는 통일을 달성합니다. 바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였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무찌르고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빨리 가서 1차 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차 고사를 공부할 때 그냥 이 영상이 조그만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1차 고사 정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빠빠이.